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하기성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이 끝난 지 벌써 2주차가 되고 있는데, 수능이 끝났지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학교 내신 또 아니면 대학별고사 논술이나 면접에 분주하게 응시하시면서 바쁜 나날들을 아마 보내고 계실 겁니다. 6일 지났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옵니다. 혹시 부모님들과 관계는 어떻게 원만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렇죠. 수능이 너무 쉽게 나와서 또 물수능이었다 이런 이제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냉정함을 좀 찾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표 나오고 나서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가채점 결과 분석은 뭐 이제 이미 다음 주 성적이 나오면 좀 더 확실해지는 거니까 간단하게 살필 거고요. 정시에서 올해 변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미리 체크를 하셔서 좀 더 변수를 이겨내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5학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희가 강의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장장 한 50분 이상 쭉 나갈 텐데 화면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겁니다. 그리고 도표들이 많은데요.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및 정시 지원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 이제 가채점 뭐 설명이 많이 다니시고 또 자료들 많이 입수하셨을 텐데, 일단 3일 뭐 다음 주 3일이죠. 12월 3일이면 성적표가 나오게 될 테고, 그때는 이제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세 가지가 제공됩니다. 지금 가채점 상태에서는 온존수만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좀 응시 인원부터 화면을 통해서 지금 지원자하고 응시자 좀 구분을 해봐야 되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2014학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14학년도는 응시자 기준이고요. 15학년도는 지원자,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응시자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재학생의 규모가 올해 한 49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졸업생 같은 경우는 14만 5천인데 보통 한 7%에서 8% 결시율이 있거든요. 예상하는 게 재학생은 한 46만, 졸업생은 한 13만 6천 정도. 그래서 한 6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지난해보다는 전체적인 응시생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영역별 응시인원인데요. 영역별 응시인원은 아마 특히 이제 문과냐 이과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과생인 과학탐구 응시생이 수학을 어떻게 받는지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경쟁자의 구조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14학년도 15학년도 역시 같은 개념에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국어 A형, B형, 이제 내년까지는 A형, B형이죠. 그래서 A형이 이제 이과, B형이 문과 이렇게 보는데, 뭐 전년도 대비했을 때 A형은 좀 많이 감소됐고요. 그 다음 B형이 증가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응시자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 B형의 지금 응시 인원이 작년에는 16만 명이었는데요. 올해 예상하는 인원이 15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영어하고 탐구를 같이 보는데, 아까 우리가 올해 예상하는 수학 B형의 응시 인원이 한 15만 정도 될 거다. 근데 옆에 지금 과학을 보시면 23만이죠. 그래서 한 8만 명 이상은 매년 그랬듯이 수학 A형으로 전환을 해서 합격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자, 문과는 어때요?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인원이 문과라고 보는데 한 34만 4천. 물론 이 가운데는 이제 예체능계 학생들도 일부 있겠지만, 15만 명 수학 B형을 지정하는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은 이과가 조금 더 경쟁이 수월하고, 문과 같은 경우는 30만 대 1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 주요 과목에 대한 이제 등급 커트라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원점수가 실제 성적표에서는 표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능하고 이번 연도 수능을 좀 비교해서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화면 보시죠. 자, 국어 A형은 6월, 9월의 난이도가 1등급이 97, 100점이었어요. 9월이 너무 쉬웠죠. 그래서 자기 실력이 완성됐을 것이다라고 과신했던 친구들이 다시 이제 97점으로 떨어졌고 2등급은 한 92점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국어 B형 어때요? 문과생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사실은 저 가채점마저도 지금으로서는 좀 부정확하다.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이 국어하고 영어의 가채점을 좀 맞추는 편인데, 올해 국어 B형 같은 경우는 시간 부족을 호소하면서 자기가 몇 번에 체크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일단 뭐 1등급 91점이나 2점, 그 다음에 2등급은 84에서 85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위치 좀 간해 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수학이죠.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미 쉬운 수능이 예고됐었던 걸로 2018학년도에 절대평가 가니까 6월에도 100점, 그 다음에 9월에 98점, 수능에서는 97이나 98점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영어가 올해부터 수준별 수준이 또 수능이 폐지되면서 문이과가 다 같이 봤는데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것에 대한 적응을 여러분들이 육고를 했으니까 이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사회탐구 영역, 이게 탐구죠. 탐구가 이번에 과목이 한국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10과목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6월하고 9월은 참고하시고요. 윤리사상 한 47.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탐구는 일일이 보지 않더라도 만점이 1등급이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과목일 때 생활과 윤리가 한 45점 이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 문제 정도 틀렸을 때 1등급이 허락되는, 그리고 그 1등급과 또 2등급의 점수 차이도 몇 점이 안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탐 바로 이어서 보시죠. 자연계 과탐은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확보했죠. 물론 이제 복수 정답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만점이 1등 과목은 없고요. 45점을 해서 그걸 넘어가는 이런 형태. 그러나 이제 좀 눈여겨보실 게 생명과학 2가 좀 어렵게 출제되면서 뭐 4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형성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좀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입시 기간의 가채점 결과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수학하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가채점을 조금 이렇게 높게 잡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온 점수를 다시 역추적하는 자료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히 탐구는 과목 간의 점수 차이가 좀 더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또는 혹시 이전에 여러분들이 설명회에서 받았던 자료였던 그런 등급 컷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마시고 나중에 성적표 나왔을 때 어떤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5학년도에 대한 정시 지원 전략을 우리가 짜봐야 될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정이죠. 대입 일정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정표는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 통지일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2월 3일 날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의 합격자 발표는 12월 6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 최장력 기준이 없는 대학에 원서를 쓰고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합격자 등록 언제까지 하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이라고 그러죠. 미등록 충원 및 학교 통보 마감이 그러니까 10일까지 한 다음에 11일부터 해서 15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있네요. 저녁 9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연락받고 마감하는 날은 12월 16일 날 오후 4시에 은행문 닫나요? 그때까지 이제 등록금을 내겠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접수가 19일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7일, 18일 또는 원서 접수 시작되는 첫날 각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나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최종 결정은. 자,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대학별로 3일 이상인데 올해는 19일부터 시작하는군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 때 24일에 끝납니다. 뭐 성탄절은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의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최종일이죠.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는 최종일이 1월 29일이고요. 등록 기간. 정시는 수시랑 달라서 가군부터 발표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치금을 내고 또 나군에서 원하는 대학에 오면 뭐 등록 포기학사하고 또 나군 가고 뭐 이렇게 이동들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록 기간이 2월 3일까지 끝나면 또 역시 정시에서도 추가 합격이 있죠. 2월 12일까지. 그리고 마감일은 2월 10일 날 통보한다는 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정시 지원 전략에서 이제 일정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드렸고요. 그렇다면 지원 전략 수립할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정시의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된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화면 보실까요? 자, 15학년도입니다. 14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12만 7천. 그래서 한 33.7%를 뽑았었다. 근데 올해 지금 예상하는 건 35.8%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에서 정시로 2월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테이지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전국 대학의 평균이니까
실제로 어떤 대학을 가면 정시 모집 비율이 60% 이상인 대학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어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릴 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거. 전년도 기준입니다. 보세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147명 정도가 이월됐는데 문과가 79명, 이과가 68명. 고려대는 어때요? 문과 대비 이과 2배 이상 넘어왔죠. 근데 추가 합격 횟수는 3번 해줬습니다. 서울대는 아주 이색적이죠. 문과는 1명밖에 안 넘어왔는데 이과는 98명이 서울대 합격하고 다른 대학에 등록했다는 얘기예요. 뭐 의대나 치대나 이런 데 갔겠죠. 자, 연세대 문과는 33명에 불과하지만 이과는 234명이 넘어갔습니다. 2차까지 발표했다라는 게 이색적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 기간이 5일이든 6일이든 대학이 하고 싶은 임의의 날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연세대는 좀 2번밖에 안 했던 거죠. 성균관대 보실까요? 484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성균관대 정시 비율은 평균 비율보다 훨씬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시 2월 인원까지 쭉 살펴봤는데 분명히 중요한 건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가채점 배치표를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합격 예측 프로그램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각 대학의 각 학과별 모집 인원은 정시에 뽑겠다라고 당초 예상했던 인원인 거고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게 되면 그 인원이 좀 증가하거나 아니면 수시에서 동점자 처리를 해버리면 조금 더 뽑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가 12월 19일부터 시작되는데 지나치게 빠르게 12월 3일 성적표 나오면 바로 가군 결정, 나군 결정, 다군 결정 하지 마시고 이런 일정상에서 2월 되는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수능 변별력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은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지난해에도 그 수능과 학생부 또는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이나 이런 전형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왜 수능 만점 맞고도 자연계 학생이 서울의대를 못 갔던 일이 있었죠. 근데 올해는 수능 100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수능 100% 반영하는 주요 대학입니다. 어때요? 경북대, 경희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서울대, 그 다음 성균관대, 또 숙명여대, 아주이나 또는 전북대, 중앙대, 한국외고대, 한양대 등 상당수가 수능 100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에서 또 뽑고 있는 대학은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군에서 수능 100으로 뽑는 대학도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수능 100으로 뽑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정시에서 변별력은 수학 능력 시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조금 이따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100으로 뽑을 때 동점자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때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는 특별히 모집군,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 있는데 이 모집군의 변화가 좀 있죠. 여러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요 대학별로 군별 선발 인원의 변화들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건국대 같은 경우는 가나다를 분할 모집하는데 14학년도, 15학년도 이렇게 비교하면 가군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나다군 인원을 많이 줄였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전년도에 나군에서 추가 합격이 몇 번까지 됐다. 또 다군의 합격자 100분위는 또 성적 상위 몇 %는 몇 점이었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 자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인원이 아주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 고려대는 이제 대표적으로 가군에서 뽑다가 아예 나군으로 옮기는 상황이 보입니다. 이날의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기는 가나군의 인원을 전부 다 줄이고요. 다군을 새로 신설해서 68명을 뽑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숭실대인가요? 예, 숭실대 보시면 가나다 분할 모집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나군이 없죠. 그래서 가군의 인원은 전년하고 대동소이하고요. 다군의 인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의 다군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서강대는 아예 군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도 나군에서 가군으로 완전히 옮긴 거죠.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합격 결과를 우리가 절대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도표를 좀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온서를 쓰는 대학이 군별 이동에 대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는 군에 대한 어떤 모집 인원을 유지하거나 군을 어떤 축소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자, 화면 통해서 볼까요?
자, 유지한다 또는 뭐 축소한다 이런 건데, 모집군을 유지한다라는 건 가나다 그대로 가는데 대표적인 대학이 가천대, 가톨일대 또는 건대, 뭐 강원 당국대입니다. 가나군 유지하는 대학 있죠? 성균관대, 한양대가 대표적이고요. 분할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다군에서는 서울여대, 동덕여대. 가군에서 그대로 뽑는 건 이해해야 되죠. 근데 모집군을 축소했다라는 건 분할 모집을 하다가 하나를 줄이는 건데, 경희대, 국민대가 대표적으로 가나다에서 가나군으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나군 안 뽑고 가다군으로, 그다음에 세종대는 가나다다가 그냥 나군에서만 선발하는, 이런 대학은 특징이 어떨까요? 모집 인원이 분산돼서 뽑다가 올해는 한 개군에 몰린다 이렇게 되면 모집군 축소한 대학은 온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모집 하는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안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합 빠져나가는 것, 다른 군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체크해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적표 나오면 이성을 잃거든요, 우리가. 근데 지금 차분차분 보죠. 자, 그 다음에 정시의 군별 변화 흐름에서 모집군이 확대되거나 이동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정리했는데, 확대되는 대학은 이제 인하대, 한국외대인데요. 뭐 전반적인 추세가 유지하거나 축소인데, 얘네들은 확대했어요. 인하대, 한국외대가 가나군에서만 뽑다가 가나다. 그럼 이제 다군에 몇 명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꼭 체크할 거예요. 수시에서 정시로 2월대 올 때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은 어느 군으로 인원이 많이 넘어갔는지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집군이 이동한 대학이죠. 상위권인데요. 나에서 가군으로 서울대가 갔습니다. 서강대 따라갔죠. 그랬더니 연고대는 가군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나다군 뽑다가 가나군 뽑는 명지대학도 특이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가채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적표가 나오면 또 배치표 상황을 보고 컨디션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이제 가채점에 대한 맹신을 하지 말라. 입시 기간마다 예상하는 점수가 다르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실채점이 나왔을 때도 입시 기간마다 예상하는 점수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럴 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상에서는 원점수상으로요. A사, B사, 뭐 특정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문과를 예상하는데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점수가 다른 거예요. 뭐 1점씩, 2점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원점수 결과로 난 이 대학에 가겠다, 못 가겠다 판단하고 있다면 예상 점수로만 생각하셔야지, 이거는 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은 이제 이과입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채점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대학 간다 이게 안 되는 게 나중에 이제 표준 점수 나오죠. 그리고 표준 점수 나오면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겠죠. 그리고 반영 비율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활용 지표, 탐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니까 뭐 그냥 어느 정도인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중위권 대학인데 건국대, 동국대입니다. 어때요? 뭐 A사는 373점 예상하는데 375점, 뭐 2점 차이면 큰 거죠. 그 다음에 뭐 366, 68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점에서 단순 점수 합인데 이게 이제 탐구까지 계산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탐구는 나중에 대학들이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나 어디 갈 수 있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좀 다시 성적표 나왔을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014학년도의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도 함께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수능 100% 반영 대학, 올해는 수능의 비중이 크다. 가군의 주요 대학들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수능으로 뽑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군에서도 있었죠. 중앙대, 한국외대가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별로 변화가 있다. 모집군에. 그래서 모집군을 유지하는 대학 또는 축소하는 대학, 특히 축소하는 대학일 때 모집 인원의 변화, 그게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모집군 확대하거나 또 이동하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뭐 이런 주요 대학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나 모집군 이동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군으로 연고대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세대, 고려대 중에 하나를 쓴 친구들이 또 가군에 어떤 대학을 쓰느냐, 이런 이동 흐름이 있습니다. 나보다 성적이 더 좋은 점수대 친구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및 1:1 무료 정시 상담을 개최합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의 201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문일고 김혜남 선생님의 수도권 40개 대학, 대학별 특징 및 지원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과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학 전문가로부터 1:1 맞춤형 정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펼쳐지는 입시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전략인데, 여러분 정시 지원 전략에서 가장 우선하는 게 뭘까요? 뭐 대학이 어떻게 입시가 바뀌었느냐, 내가 학과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시 지원 전략에서의 영순위는 지원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원칙이란 뭘까요? 올해 받은 내 점수가 만족할 만한 점수였느냐? 아니다. 내가 평상시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를 할 건지 아니면 하나는 합격해서 반수를 할 건지 이 방송은 지금 보고 계시지만 어차피 수시가 최종 결과 다 나오고 나면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칙 하나는 결정하셔야 돼요. 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칙을 세우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제일 좌측에 기준이 있어요. 올해 입학하겠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반수를 고려한다. 하나는 합격해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겠죠? 만약에 재수를 고려한다면 어때요? 변수를 노리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의 하위 학과를 쓰는 것보다는 상위 학과를 썼을 때 뭐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추합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입학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하시겠다. 그러면 간화군 중에 하나는 적정 또는 하향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군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원의 어떤 특성상 간화군에서 쓰고 다군은 자기 점수 때나 상향 지원하는 흐름을 갖거든요. 모집 인원도 많지 않고 또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반수를 고려하시겠다. 역시 간화군 중에서 적정 지원이라는 건 뭐 자기 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 되는 건데 무조건 내려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추하까지 생각해보는 그런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재수를 생각한다. 그럼 적정도 할 필요 없고요. 하향도 할 필요 없겠죠. 소신껏 가는 겁니다. 상향 지원하는 건데, 근데 무리한 상향으로 야 이건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재수를 결심하고 상향 지원하는데 전략을 잘 짜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1년의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재수 안 하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먼저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있어요. 원칙을 정하실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 접수하고 정시 원서 접수는 구조가 다릅니다. 수시는 6장의 원서 접수의 기회를 가졌던 거고, 정시는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예요. 물론 이제 복수 지원이 허용되는 산업대학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시 3번의 기회를 가져갈 때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 텐데, 자, 화면을 정리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학생 A는, 자, B는 C는 D는 이렇게 놔두는데, 자,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은 대학 우선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과보다는 대학의 밸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따라가서 뭐 낮은 학과라도 가서 나중에 비인기 학과지만 내가 복수 전공이나 전과를 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과가 곧 직업이니까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고민하는 건데요. 수도권에서 통학이 가능한 대학을 갈 거냐. 오늘 선생님이 그 급한 일정 때문에 전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정말 지하철에 많은 대학이 있어요. 이 수도권 통학 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중에서 지방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를 쫓아갈 거냐. 이것도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리 생각해 두세요. 부모님하고도 이건 합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대학 가겠다 그러면 기숙사냐, 하숙이냐, 자취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죠. 자, 원칙이 중요한 건 중위권이에요. 중위권. 국공립대학의 학과 밸류를 보고 갈 거냐, 교수진, 아니면 나는 국공립대학 갈 성적인데 그냥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의 밸류를 보고 갈 거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원칙에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학생들은
남녀공학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대를 갈 거냐. 여대는 뭐예요? 여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학생들 있어요. 선생님 저 여중 나오고 여고 나왔으니까 여대 가기 싫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자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여대는 여학생끼리만 경쟁한다는 거. 오히려 입시는 남학생이 불리하죠. 남학생들은 남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학생이 남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남녀공학 가는 구조니까 여학생들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원칙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면 통해서 이제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면 정시의 지원 전략 포인트에서 군별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앞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했어요. 말씀드렸는데 주로 가군하고 나군에서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이 많습니다. 이제 특히 올해는 군 이동에 따라서 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군별 이동 흐름상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지원하는 모집군하고 비슷한 점수대, 나랑 비슷한 점수대, 경쟁대학의 분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점수대 그 위에 또는 내 점수대. 이 친구들이 가군에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군으로 또 이동하는 그런 흐름 경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선발 인원이 뭐 이렇게 집중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산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군에서 나군에서 분할 모집하는 한양대나 성균관대 뭐 이런 대학의 이제 그 모집 인원과 또는 분할 모집하는 그런 어떤 컨디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뒤에 이제 밑에 대학들이 또 영향을 받는다.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다군은 가나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이 거의 없다. 물론 아까 인하대가 한국외대가 다군에다가 올해 모집군을 확대한 게 특징이긴 했는데 모집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점수가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군에서 쓰고 다군에다가 내려 쓰거나 아니면 가나군에서 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다군에다가 소신 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전략은 가군과 나군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다군도 다군이지만 중복 합격을 했을 경우에 애들이 다군보다는 이제 가군이나 나군에 있는 대학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군에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내 점수보다 조금 내가 점수가 모자라도 상향을 하는 것도 방법. 상향할 때 비법은요. 비법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절대 그 대학의 하위학과 거기 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원칙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대학의 밸류를 보고 오는 친구들은 꼭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점수를 남겨서 그 비인기 학과인 제일 밑에 과에 안전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상향하실 거면 오히려 역발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시 지원 전략 포인트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아까 가채점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성적표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대학별로 또는 학과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자, 인문계부터 화면을 통해서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대학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인문계인데 국수형의 반영 비율이 28.6이고 탐구가 14.2. 이 대학이 세계 대학이죠. 고대 연세대 시립대. 탐구보다는 국수형의 비중이 좀 높은 대학. 경희대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의 비중이 좀 높죠.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가는데 지금 반영 비율상 보면 20, 20으로 수학 탐구가 좀 적게 반영되고 국어, 영어, 특히 영어의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도 마찬가지로 체크하시고 서울대 어떻습니까? 수학의 30%의 가중치, 그러니까 가중치를 하면 안 되고 3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고 탐구는 20%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총점으로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비율에서 내가 나랑 비슷한 동점대 아이들이 평균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체크하고 반드시 유리한 데를 좀 골라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서강대 같은 경우가 어때요? 수학하고 영어의 비중이 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국수형이 30% 반영되고 탐구가 10% 반영되는 대학이 강원대 경영. 강원대는 이제 다른 학과는 다르게 반영한다는 거죠. 성균관대 가군, 또 중앙대 한양대 에리카가 대표적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제일 밑에 보시면 뭐 가톨릭대나 뭐 경기대 또는 강원대 경영학과를 제한 나머지 과들이 좀 특징적인데 동국대도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국어하고 영어의 비중이 30, 30. 그래서 이런 대학을 갈 때는 이제 총점에서 국어, 영어 성적이 좀 더 좋은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반영 비율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자연계 보실까요? 자연계는 이제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 15%. 이번에 만약에 국어를 쉽게 출제되는데 못 봤다. 그러면 이제 강원대 건축을 제한 나머지과 세종대 중앙대가
대표적이죠. 수학, 영어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서강대는요, 이과지만 수학하고 영어 비중, 그러니까 과탐보다는 수학, 영어의 비중이 좀 높은 대표적인 대학이에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제일 밑에 보세요. 수학이 30이고 영어가 30인 대학이 있어요. 중위권에 많은데 가톨릭대에서는 의예간혹과, 건대, 또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가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화면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칸에 보니까 수학이 30이고 과학이 30인 대학 있죠. 여기가 수학과학의 비중이 높은 대학인데, 고대나 시립대, 성균관대, 가군, 연세대, 한양대입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는 아까 문과를 보셨던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동일한 반영 비율로 반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어요. 25, 25, 25, 25. 동덕여대, 이하여대가 대표적인데, 이때 그러면 탐구 잘하면 수학 못해도 덮고 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보정 점수를 쓰기 때문에 탐구의 보정 점수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에서 지원 전략 포인트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문과 학생들이 묻는 게 있죠. 선생님, 탐구를 2과목으로 응시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망했어요. 망했다라는 건 내가 시험을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 2개 정도 틀렸는데 만점이 1등급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3등급 나왔다. 그러면 제2 외국어를 응시했다. 9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응시했다. 그 점수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렇게 대체해주는 대학이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데 있죠.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요 대학들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제2 외국어 반영해주는 대학이 뭐 경희대, 고려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뭐 연세대도 있죠. 근데 이하여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나 사가대는 안 해주고요. 인문과학부에서만 제2외국어를 대체를 해줘요.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인하대, 한국외국어대학교 당연히 제2외국어 대체해줍니다. 이건 어때요? 자연계 학생들은 여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만 제2외국어 대체해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시 지원 전략에서 5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올해는 입시의 첫 번째 특징이 수능 100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 그러면 수능 100이라는 건 반드시 학생부가 들어가지 않거나 논술이나 면접이 들어가지 않거나, 맞죠? 그럼 동점자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재수를 고려해서 상향 지원이나 도전하는 소신 전략을 세우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면 굳이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겠죠. 그러나 올해 안정적으로 하나는 합격해야 되겠다. 2개는. 아니면 반수를 고려해서 하나는 합격해야 되겠다 원칙을 세웠나요? 그러면 동점자 처리 기준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주요 대학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보시죠. 자, 동점자 처리 기준인데 먼저 인문계부터 보시면, 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다. 반영 비율까지 다 했어요. 근데 동점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영어 우수자부터 먼저 뽑는 거예요. 그 다음이 수학, 그 다음이 국어. 그래서 건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자기랑 동일 점수 때 평균 점수를 일단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건 이제 다 입시기관이 줄 거예요. 그럼 내가 영어를 더 잘 봤는지 그렇지 않은지 체크해야 되죠. 경희대 어떻습니까? 경희대는 인문 쪽하고 사회과학대 쪽을 좀 다르게 반영하는데, 사과대 쪽은 이제 수학, 영어를 많이 반영하고요. 인문 쪽은 영어, 국어를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2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 어때요? 고려대는 문과니까 국어부터 잘하네.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이고, 마지막 그래도 동점자가 나오면 이제 탐구에서 바꿉니다. 국민대는 반대로 영어부터 보죠. 그 다음에 서울대 보세요. 서울대는 이제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 학생부의 교과 영역을 보겠다. 이걸 수능 100이라고 해야 될지, 이 대학이 수능 100이라고 했지만 동점자 처리할 때는 교과 영역을 참조하겠다는 거죠. 자, 성균관대 어떻습니까? 성균관대도 역시 수능 100이거든요. 근데 수학 먼저 보고요. 인문계인데 수학을 먼저 봐요. 표준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가면 여기서도 학생부의 등급 평균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점수대가 빡빡하다, 성균관대 썼는데 동점자 처리해서 내신까지 가게 됐을 때 내신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이런 대학을 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외대답게 영어를 먼저 보네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입니다. 한양대는 인문과 상경이 좀 다른데 일단 영어가 제1순위고요. 2순위가 인문은 국어, 상경은 수학 성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자연계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연계 건국대는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부터 보네요. 그 다음에 수학, 국어 형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대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문장에 동일하죠. 자, 고려대 수학 탐구. 반영 비율상에서도 수학 30, 과학 30이었죠. 그 다음에 영어, 국어입니다. 자, 서울대 아까랑 똑같죠? 성균관대 수학, 영어, 그리고 등급평균 똑같습니다. 중앙대 어떻게 되나요? 중대는
의학부하고 의학부가 아닌 과를 구분하는데 일단 의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수학과학 영어죠. 근데 의학부는 수학과학 영어 본 다음에 또 학생부에서 총점을 수학과학 영어 국어순으로 동점자를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수학과 영어 형태로 여러분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수능 100이라고 했지만 동점자 처리 과정에서 학생부를 보겠다고 하는 대학들이 눈에 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재학생 입장에서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을 텐데 기말고사가 지금 다 끝났나요? 그러면 내신 관리 좀 어떻게 했었는지 체크하시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졸업은 했지만 3학년 전학년 성적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은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붙었을 때와 떨어졌을 때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동점자 처리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원서 쓰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만약에 공지가 안 돼 있다면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보는 열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화하는 게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나중에 성적표 나오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하고 또 박람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성적표 나오고 나서 그 대학 입시 박람회 삼성동에서 하죠. 뭐 그런 데 갔을 때 대학의 자료를 구하면서 동점자 처리 기준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시 지원 전략 6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일한 반영 비율 25, 25, 25 이렇게 하지만 탐구의 반영 방식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표준 점수를 쓰느냐 혹은 백분위를 쓰느냐 아니면 백분위를 보정한 점수를 쓰느냐 좀 다르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탐구 반영 방식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표준 점수 반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어렵게 나왔고 자기는 고득점에서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유리한 대학 어디예요? 뭐 가톨릭대, 한국외대, 홍익대가 대표적인 대학이고 그 다음에 백분위 성적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한 개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개 과목 백분위 성적이 고르게 높은 학생이 유리한 건데 이제 백분위 대학들은 중위권에 많죠. 국민, 숭실, 세종, 당국, 광운, 명지 뭐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가천, 경기대, 아주대도 있고요. 근데 여대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 아이들을 빼고. 그래서 여대 또는 이 중위권 대학 갈 때는 탐구를 얼만큼 잘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 다 1등급이다 그럼 좋은 백분위겠죠. 근데 뭐 하나는 1등급인데 하나가 4등급 나왔다 그러면 백분위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올해 이과 같은 경우가 백분위를 그대로 쓸 때 탐구가 쉬운 과목도 있었고 어려운 과목도 있었으니까 유불리가 좀 체크가 돼야 돼요. 성적표 나오면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다음은요. 표준 점수를 각 과목 최고점으로 나눠서 이거는 이제 유불리 비교해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낮은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이 유리하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어렵게 나오기보다는 쉽게 나왔으면 표점이 낮겠죠? 이런 대학이 어디예요? 경희대, 동국대. 대학마다 다릅니다. 자, 마지막 백분위를 보정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주는 대학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죠? 이제 이거는 대학의 자체 한산 점수를 만드는 건데 뭐 백분위 100에다가 뭐 66.40을 주겠다. 근데 백분위 96에다는 65.10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체 점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탐구가 가지고 있는 맹점, 어떤 맹점이 있어요? 애들마다 선택이 다르고 난이도가 다른데 유불리 문제를 좀 더 해소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각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대, 시립대, 이하여대, 건국대, 대표적으로 인하대 이런 대학들이 탐구를 보정하는 점수. 그럼 여러분 꼭 체크하세요. 아까 일정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12월 16일까지가 우리가 아마 수시 등록 마감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19일부터 원서 접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학이 2월 인원을 홈페이지에다가 공지하는 것도 그 시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 관심대학 또는 목표대학에 가서 반드시 체크하실 게 탐구 보정표입니다. 표. 이것도 매년 발표를 해주거든요. 2014학년도부터 서울대학교는 탐구 각 과목별로 보정 점수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수생들 또는 삼수생들은 학습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불보정이냐 물보정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재학생들은 이런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단순 합산 점수 해가지고 배치표 보고 몇 점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탐구의 보정 점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대학별 환산. 대학이 총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환산 점수에서 본인이 반영 비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보정했을 때 그 점수의 유불리 문제가 다 결론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보신 다음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되어 있는 배치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단순 점수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프라인 학교 가면 그 벽에 붙어 있는 배치표 있죠. 이거는 그냥 반영 비율 고려하지 않는 배치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 같은 걸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모의 지원에서의 또 맹점이 뭐 요즘은 훌리건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근데 모의 지원의 맹점이 뭡니까? 한 학생이 한 사이트 들어가서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만 뽑아내서 모의 지원하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한이 거의 없잖아요. 가족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의 지원에 의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영 방식에 따라서 지금 탐구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식으로 전년도 결과가 나왔었는지. 자, 서강대학교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죠. 자, 서강대학교가 지난해 100분이 100일 때 자연계 학생들한테 69.63을 줬어요. 근데 100분이 96, 1등급 끝이죠? 그럼 100분위 점수는 4점 차이가 나는데 표준 점수에서는 변환 표준은 3.8 이 정도죠. 그 다음에 89 보세요. 89 보면 100분위로는 이제 11이 떨어진 거예요. 1등급에서 점수는 이제 차이 나고. 근데 변환 표준 점수로 차이가 나는 건 62.78을 주니까 69하고 62 이렇게 되면 거의 한 7점대 이내에서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까지 차이를 주지 않고 조금 보완한 거죠. 그러나 과학탐구에서는 일단 100분위 100과 이 100분위 96의 점수 차이를 거의 4점, 3.8 동일하게 반영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시의 마지막 그 지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능 100%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학생부를 10% 또는 30% 쓰는 대학들이 있죠. 이럴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내신 정말 중요합니까? 내신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실질 반영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은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대학인데요. 화면에 나오죠? 자, 건국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입니다. 건대는 다군에서 일반 전형할 때 학생부 30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는 가나다군에서 이제 수능 학생부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만 가지고 뽑는 것도 있고 학생부를 30% 반영하는 것도 있는데, 명목상 반영 비율은 30%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1등급에서 5등급의 차이가 건국대 같은 경우는 2.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15점 차이가 난다. 그러면 두 대학 가운데서는 내신에 교과의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 어딥니까? 그렇죠. 당연히 인하대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인하대 쓰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변수가 많은 올해 입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쌤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 CG상으로, 화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 있었죠. 대학별 한산 점수, 그 다음에 탐구를 보정하여 변환 점수를 가공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마세요. 12월 3일날 성적표 나오면 일단 냉정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성적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포도, 누적 분포도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부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쭉 보면 가군의 어느 대학 학과, 나군의 어느 대학 학과, 다군의 어느 대학 학과 이렇게 결정하는데 군별로 한 개씩 뽑을 수는 없죠. 뭐 가능하면 3개 이상. 그러면 가군의 3개 대학을 상중하로, 아니면 상향이냐, 소신이냐, 적정 안정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9개 대학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4개 대학씩 하면 어때요? 12개 정도 대학을 뽑을 수 있겠죠. 더 욕심나나요? 15개 대학까지도 괜찮습니다. 아니 4, 3, 12 그러면 아니면 5, 3, 1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5개 대학에 대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 대학이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모집군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환산 점수를 적용할 때 탐구를 어떻게 보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 주지 않았지만 전년도 경쟁률, 또 전전년도 경쟁률은 어땠느냐, 또 어때요? 추가 합격은 몇 번까지 빠져나갔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어떻게 짜야 하는지 설명드렸는데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은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정시 지원 전략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답 체크하고 이런 형태의 공부였다면 이제 정시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실 때 내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와 비슷한 점수대 또는 나보다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는지 경쟁자들의 어떤 심리 또 그들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옆으로 좌우로 좀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못 봤다고 아니면 나는 잘 봤지만 잘 보는 애들 더 많다고 절망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상대에서 여러분들의 2015학번 되시는 것에 정말 많은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